여러분,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연간 학비 2억 원인 대만 최고 재벌학교 학생들이 왜 유럽 대신 한국이냐며 불만 가득했던 수학여행에서 일주일 만에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일주일 동안의 한국 수학여행에서 어떤 경험을 했길래 대만으로 돌아가며 눈물로 작별 인사를 했을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일주일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만 타이페이에 있는 청산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왕메이링입니다. 저희 학교는 대만에서 가장 비싼 사립학교로 유명한 곳입니다. 연간 학비만 해도 2억 원이 넘고 입학하려면 부모님의 자산이 최소 100억 원은 되어야 합니다. 제 아버지는 대만 최대 반도체 부품 회사를 운영하시고 어머니는 명품 브랜드 대리점을 여러 개 소유하고 계십니다. 이번 3학년 수학여행 목적지가 한국으로 정해졌을 때 솔직히 말씀드리면 실망이 컸습니다. 원래 계획은 유럽 그랜드 투어였거든요. 파리 루브르 박물관 전관되어 스위스 알프스 리조트 전세, 이탈리아 밀라노 패션쇼 관람까지 모든 일정이 잡혀 있었습니다. 부모님들도 이미 비용을 지불하신 상태였는데 갑자기 한국으로 바뀐 것입니다. 178명의 학급 친구들 모두가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한국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것이라고는 김치와 한류 정도였는데 그마저도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평소 역사 선생님께서는 한국이 역사적으로 중국의 속국이었고 문화 대부분이 중국에서 전해진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한글도 한자를 변형한 것이고 한복도 중국 한푸의 모방이며 심지어 김치도 중국 스촨성 파오차이가 원조라고 하셨지요. 그런 나라를 왜 가야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가서 부모님께 말씀드렸더니 아버지께서 매우 불쾌해하셨습니다. 이런 비싼 학비를 내면서 왜 한국 같은 곳에 보내느냐며 학교에 항의 전화를 하시기도 했습니다. 어머니는 한국이 위험하지 않을까 걱정하셨고 중국인에 대한 차별이 심하다는 소문도 들으셨다며 경호원을 붙여보내겠다고 하셨습니다. 다음 날 학교에서는 더 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학부모 대표단이 직접 학교를 찾아와 교장실에서 항의를 했습니다. 모두 대만 최고 재벌가의 어른들이셨지요. 하지만 새로 부임하신 교장 선생님은 전혀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진정한 글로벌 리더가 되려면 편견 없이 세계를 봐야 한다며 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출발 일주일 전까지도 불만은 계속됐습니다. 인스타그램에 올릴 만한 멋진 사진도 찍을 수 없을 것 같고 파리 에펠탑 앞에서 찍으려던 계획도 무산되었습니다. 명품 쇼핑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곳이 있을지도 의문이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한국에 대해 알아보려고 인터넷을 찾아봤지만 별로 기대할 만한 것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렇게 불만 가득한 마음으로 출발 당일이 다가왔습니다. 부모님들은 각자 최고급 승용차로 공항까지 배웅을 나오셨습니다. 어머니는 혹시 불편한 일이 있으면 바로 연락하라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셨고 아버지는 신용카드와 현금이 든 지갑을 건네주시며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 사라고 하셨습니다. 공항에 모인 178명의 얼굴에는 하나같이 어두운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마치 유배라도 떠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불과 몇 시간 후부터 제 인생관이 완전히 뒤바뀌기 시작할 거라는 것을 말이지요.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하는 순간부터 뭔가 달랐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공항의 규모와 현대적인 모습이 예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공항 건물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예술 작품처럼 보였습니다. 유리와 철강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건축물은 대만의 타오위안 공항보다도 훨씬 세련되어 보였습니다. 입국 심사를 받으러 가는 길에 처음 마주한 것은 공항 직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제복이 단정하고 깔끔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직원들이 친절한 미소를 지으며 우리를 안내해 주었습니다. 특히 놀라운 것은 대만어로 안내방송이 나오고 심지어 몇몇 직원들은 유창한 중국어로 길을 알려주었다는 점입니다. 대만에서도 외국인들에게 이렇게 세심한 배려를 해주는 경우는 드문데 말이지요. 입국 심사대에서는 더욱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자동 입국 심사 시스템이 도입되어 있어서 여권을 스캔하고 얼굴 인식만 하면 1분도 안 되어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178명이 모두 입국 심사를 마치는 데 걸린 시간은 불과 15분 정도였습니다. 대만 공항에서도 이렇게 빠른 처리는 경험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수화물을 찾는 과정에서도 시스템의 효율성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컨베이어 벨트 위쪽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에는 각 항공편별 수화물 도착 시간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고, 우리 가방들이 정확히 예고된 시간에 나왔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분실 수화물이 단 한 개도 없었다는 점입니다. 178개의 가방이 모두 주인을 찾아갔거든요. 공항을 빠져나와 버스에 오르면서 본 한국의 첫인상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도로가 매우 넓고 깨끗했을 뿐만 아니라 차선 구분이 명확하고 교통 신호 체계가 정말 잘 되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운전자들의 질서 의식이었습니다. 끼어들기나 무리한 추월을 하는 차량이 거의 보이지 않았고, 보행자를 위한 신호에서는 모든 차량이 완전히 정지했습니다. 버스 기사님도 매우 친절하셨습니다. 우리가 외국인이라는 것을 알고 천천히 안전하게 운전해 주셨고, 중요한 건물이나 명소가 보일 때마다 간단히 설명도 해 주셨습니다. 특히 인천대교를 지날 때는 잠시 속도를 줄여서 우리가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서울로 향하는 고속도로에서 본 풍경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도로 양쪽으로 펼쳐진 아파트 단지들이 매우 계획적으로 배치되어 있었고, 녹지 공간도 충분히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건물들의 높이도 일정하게 맞춰져 있어서 전체적으로 조화로운 도시 경관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이런 체계적인 도시 계획은 대만에서도 쉽게 볼 수 없는 모습이었거든요. 명동에 위치한 호텔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질 무렵이었습니다. 호텔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느낀 것은 세련된 인테리어와 깔끔한 시설이었습니다. 체크인 과정도 매우 신속하고 효율적이었는데, 직원들이 우리 모든 학생의 이름을 중국어 발음으로 정확히 부르며 방키를 건네주었습니다. 미리 준비를 철저히 해두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지요. 방에 들어가서 짐을 풀면서 친구들과 나눈 대화는 모두 한국에 대한 놀라움이었습니다. 공항에서부터 호텔까지 경험한 모든 것이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것들이었거든요. 그날 밤 창문 너머로 바라본 명동의 야경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화려한 네온 사인과 질서정연한 거리의 모습이 어우러져 마치 영화 속 한 장면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호텔에서 조식을 먹고 난 후 첫 번째 일정은 명동 거리 탐방이었습니다. 호텔에서 나와 길을 걸으면서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거리의 청결함이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번화가인데도 불구하고 쓰레기 하나 보이지 않았거든요. 쓰레기통도 그리 많지 않은데 어떻게 이렇게 깨끗할 수 있는지 신기했습니다. 첫 번째로 들어간 곳은 편의점이었습니다. 간단한 음료수를 사려고 했는데 계산대에서 완전히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인 계산대가 설치되어 있어서 직원의 도움 없이도 상품의 바코드를 스캔하고 카드로 결제할 수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현금 없이도 휴대폰 하나만으로 모든 결제가 가능하다는 점이었습니다. 편의점 안에서 본 또 다른 신기한 광경은 작은 로봇이 매장 안을 돌아다니면서 청소를 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로봇을 자연스럽게 피해주면서 각자 할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일상적인 로봇의 활용은 대만에서는 아직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길에서도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지하철 입구에 설치된 안내판에는 실시간으로 열차 도착 시간이 표시되고 있었고, 강역까지의 소요 시간과 환승 정보까지 한눈에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지하철 내부의 스크린도어 시스템이었습니다. 승객의 안전을 위해 플랫폼과 선로 사이가 완전히 차단되어 있었거든요. 지하철을 타고 홍대로 이동하는 동안 경험한 것들도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지하철 내부가 매우 깨끗하고 조용했을 뿐만 아니라 무료 와이파이가 제공되어 인터넷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좌석 배치도 매우 합리적이어서 많은 승객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홍대역에 도착해서 역사 내부를 둘러보면서 또 다른 놀라움을 경험했습니다. 지하 상가가 매우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각종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었습니다. 특히 화장실 시설이 정말 깨끗하고 현대적이어서 호텔 화장실과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비데까지 설치되어 있어서 매우 위생적이었거든요. 홍대 거리에 나와서 본 풍경은 젊음과 활기가 넘치는 모습이었습니다. 거리 곳곳에서 펼쳐지는 공연과 각종 문화 활동들이 매우 자유롭고 창의적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것은 이런 활동들이 질서 있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시끄럽거나 무질서하지 않으면서도 충분히 역동적이고 재미있었거든요. 한 카페에 들어가서 음료를 주문하는 과정에서도 디지털 기술의 발달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테이블에 설치된 태블릿으로 메뉴를 보고 주문할 수 있었고, 결제까지 테이블에서 바로 할 수 있었습니다. 주문이 완료되면 로봇이 직접 테이블까지 음료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런 시스템은 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매우 재미있기도 했습니다. 오후에는 동대문 쇼핑몰을 구경했는데 여기서도 놀라운 디지털 기술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각 매장마다 디지털 가격표가 설치되어 있어서 실시간으로 가격 정보가 업데이트되고 있었고 재고 현황까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다국어 안내 서비스가 잘 되어 있어서 외국인 관광객들도 쉽게 쇼핑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그날 하루 동안 경험한 한국의 디지털 문화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기술이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편리함을 제공하면서도 복잡하지 않게 구현되어 있었거든요. 이런 수준의 디지털화는 대만에서도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홍대 거리를 걸어다니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경험은 한국의 또래 학생들과 만난 일이었습니다. 카페에서 음료를 마시고 있는데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한국 고등학생들이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우리가 외국인인 것을 알고도 전혀 어색해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했거든요. 언어가 통하지 않는 상황이었지만 번역 앱과 손짓 발짓을 통해 소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우리를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대만의 문화와 학교 생활에 대해 궁금해했고 자신들의 일상도 스스럼없이 들려주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들의 꿈과 미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한 학생은 장래 희망이 로봇 공학자라고 했습니다. 어려서부터 과학에 관심이 많았는데 한국이 로봇 기술 분야에서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해 있다는 것을 알고 더욱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학생은 국제 구호 활동가가 되고 싶다며 한국이 경제 발전을 이룬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나라들을 도울 수 있는 일을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느낀 것은 한국 젊은이들의 에너지와 열정이었습니다. 단순히 개인의 성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어 한다는 점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또한 다른 나라의 문화에 대해서도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와의 대화를 진심으로 즐기는 것 같았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들의 학습 태도였습니다. 학교 공부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스스로 학습하고 있었습니다. 한 학생은 독학으로 중국어를 배우고 있다며 우리에게 간단한 중국어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발음이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배우려는 의지와 노력이 느껴졌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데리고 간 곳은 홍대의 작은 서점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본 것은 한국 젊은이들의 독서 문화였습니다. 작은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분야의 책들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고 많은 학생들이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특히 과학기술 분야와 인문학 도서가 균형 있게 비치되어 있어서 폭넓은 관심사를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서점 한쪽에는 작은 토론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는데 학생들이 자유롭게 모여서 책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런 자발적인 학습 문화는 대만에서도 쉽게 볼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런 활동들이 누군가의 강요나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학생들 스스로의 의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어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들이 선택한 곳은 평범한 한식당이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이 아닌 일반적인 가정식 식당이었지만 음식의 맛과 정성은 정말 훌륭했습니다. 더욱 인상적이었던 것은 식사 예절과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을 먼저 배려하고 함께 식사하는 사람들과 음식을 나눠 먹는 문화가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헤어질 때까지 그들은 우리를 진심으로 환대해 주었습니다. 연락처를 교환하면서 다음에 대만에 놀러 오라고 했더니 정말로 관심을 보이며 대만의 명소들에 대해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이런 따뜻한 인간관계와 진정성 있는 소통은 단순한 관광 여행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소중한 추억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서 친구들과 나눈 이야기는 모두 한국 학생들에 대한 감탄이었습니다. 그들의 꿈과 열정, 배움에 대한 의지, 그리고 다른 문화에 대한 개방적인 태도가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었거든요. 이제야 한국이 왜 이렇게 빠른 발전을 이룰 수 있었는지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셋째 날 우리는 판문점을 방문했습니다. 사실 출발 전까지만 해도 판문점이 어떤 곳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한국 전쟁의 휴전선이라는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직접 가보니 그 의미가 얼마나 무거운 곳인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판문점으로 향하는 길에서부터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점점 군사적인 시설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고 검문소를 여러 번 통과해야 했습니다. 가이드분이 설명해 주시는 한국 전쟁의 역사를 들으면서 이곳이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도착해서 처음 본 판문점의 모습은 상상했던 것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작은 건물들이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작은 공간이 두 나라를 나누는 경계선이라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평범해 보였지만 동시에 엄숙한 분위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군사분계선을 실제로 보면서 한국의 분단 현실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불과 몇 미터 떨어진 거리에 다른 체제의 땅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비현실적이면서도 현실적인 일인지 느껴졌습니다. 가이드분의 설명에 따르면 이 분단선이 70년 넘게 유지되고 있다고 했는데 한 민족이 이렇게 오랫동안 갈라져 있다는 사실이 가슴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공동경비구역 안에서 보고 들은 이야기들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1950년부터 1953년까지 3년간 계속된 전쟁으로 인해 수백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나라 전체가 완전히 폐허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당시 한국의 국민 총생산이 아프리카의 가난한 나라들보다도 낮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정말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그 폐허 위에서 70년 만에 이룬 발전상이었습니다. 1960년대 당시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100달러도 안 되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3만 달러를 넘어섰다고 했습니다. 이런 급속한 경제 발전은 세계 역사상 유례를 찾기 어려운 일이라고 가이드분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전쟁기념관에서 본 자료들은 더욱 구체적이고 생생했습니다. 전쟁 당시의 사진들을 보면서 정말로 모든 것이 파괴되고 사람들이 극도의 가난 속에서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헐벗고 굶주린 모습, 폐허가 된 도시들의 모습은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교육에 대한 열정과 더 나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직후부터 학교를 다시 세우고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으며 모든 국민이 한마음으로 나라를 재건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새마을 운동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1970년대에 전국적으로 펼쳐진 이 운동을 통해 농촌 지역의 생활 환경이 완전히 바뀌었고 국민들의 의식 수준도 크게 향상되었다고 했습니다. 정부의 정책도 중요했지만 무엇보다 국민들 스스로가 변화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점이 성공의 핵심이었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어제 만났던 한국 학생들의 모습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들의 꿈과 열정, 배움에 대한 의지가 바로 이런 역사적 배경에서 나온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려운 역사를 극복해온 선조들의 정신이 지금의 젊은 세대에게도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판문점에서 돌아오는 길에 우리 178명 모두는 조용했습니다. 각자 나름대로 많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한국에 대해 가지고 있던 편견들이 하나씩 깨지면서 이 나라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작은 나라라고 무시했던 한국이 실제로는 정말 대단한 나라라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판문점에서 돌아온 후 우리의 마음가짐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쇼핑이나 표면적인 관광에만 관심을 두지 않고 한국의 진짜 모습을 알고 싶어졌습니다. 가이드분께 부탁드려서 계획에 없던 곳들도 둘러볼 수 있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로 찾아간 곳은 동대문 패션타운이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가야 한다는 말에 처음엔 모두들 망설였지만 막상 가보니 정말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해가 뜨기도 전에 벌써 수많은 상인들이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고 전국 각지에서 온 의류와 패션 소품들이 질서정연하게 거래되고 있었습니다. 시장에서 만난 상인분들의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새벽부터 일하시는 분들이지만 모두들 활기차고 정직해 보였습니다. 우리가 외국인인 것을 알고도 바가지를 씌우려 하지 않았고 오히려 친절하게 한국의 패션 트렌드에 대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특히 한 사장님께서 직접 디자인하신 한복 스타일 의상을 보여주셨는데 전통과 현대가 조화된 그 아름다움에 모두들 감탄했습니다. 두 번째로 방문한 곳은 청계천이었습니다. 도심 한복판을 흐르는 인공 하천이라고 해서 별로 기대하지 않았는데 실제로 보니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콘크리트로 덮여있던 하천을 다시 복원해서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이런 대규모 도시 재생 사업을 성공적으로 해낸 것 자체가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청계천을 따라 걸으면서 본 것은 시민들의 여유로운 모습이었습니다. 직장인들이 점심시간에 나와서 산책을 하고 가족들이 함께 나들이를 즐기고 연인들이 데이트를 하는 모습들이 매우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도심 속에서도 이런 자연적인 공간을 확보해서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려는 노력이 느껴졌습니다. 세 번째로 찾아간 곳은 북촌 한옥마을이었습니다. 전통 한옥들이 현대적인 건물들 사이에서도 그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정말 신기했습니다. 개발 압력에도 불구하고 전통 건축물들을 보존하려는 노력이 느껴졌습니다. 한옥의 아름다운 곡선미와 자연 친화적인 구조는 현대 건축과는 완전히 다른 철학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한옥마을에서 만난 한 할아버지께서 들려주신 이야기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이 동네가 재개발될 뻔했는데 주민들이 합심해서 전통 건물들을 지켜냈다고 하셨습니다. 돈벌이보다는 후손들에게 물려줄 문화유산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는 말씀이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오후에는 인사동을 둘러봤습니다. 전통 문화와 현대적 감각이 조화를 이루는 거리였는데 각종 공예품점과 갤러리, 전통차 전문점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한 상업적인 공간이면서도 진정한 한국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특히 전통 종이를 이용한 한지 공예품들의 섬세함과 아름다움에 모두들 감탄했습니다. 한 전통차 전문점에서 오미자차를 마시면서 사장님과 나눈 대화도 기억에 남습니다. 한국 전통차의 역사와 효능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 단순히 장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전통 문화를 알리고 싶어하는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우리가 대만에서 왔다고 하니 더욱 관심을 보이시며 양국의 차 문화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주셨습니다. 저녁에는 남산타워에 올라가서 서울 야경을 내려다봤습니다. 도시 전체가 질서정연하게 배치되어 있으면서도 각 지역마다 고유한 특색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강이 도시를 가로지르며 흐르는 모습도 아름다웠고 수많은 다리들이 강 양쪽을 연결하고 있는 광경도 장관이었습니다. 그날 하루 동안 본 한국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깊이 있고 다양한 면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전통을 소중히 여기면서도 현대적 발전을 추구하고 경제적 성장과 함께 환경과 문화도 함께 고려하는 성숙한 사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제 한국을 단순히 작은 나라라고 생각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날 아침 공항으로 출발하기 전에 시간이 조금 남아서 호텔 근처를 산책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한 계획은 없었는데 우연히 작은 골목길에서 할머니 한 분이 운영하시는 떡볶이 가게를 발견했습니다. 가게라고 하기엔 너무 작은 노점 같은 곳이었지만 할머니의 정성스러운 모습에 이끌려 몇 명이 함께 들어가 보기로 했습니다. 할머니는 70대쯤 되어 보이셨는데 우리가 외국인인 것을 보시고도 전혀 당황하지 않으시고 따뜻한 미소로 맞아주셨습니다. 메뉴판을 가리키며 뭘 드실지 물어보셨는데 한국어를 못하는 우리를 위해 손짓 발짓으로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떡볶이가 매운지 안 매운지까지 세심하게 물어보시는 모습에서 진정한 배려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떡볶이를 기다리는 동안 할머니께서는 우리에게 물을 따라 주시고 심지어 무료 단무지까지 가져다 주셨습니다. 그냥 친절한 정도가 아니라
마치 손자들을 대하시는 것처럼 정성스럽게 챙겨주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할머니의 마음은 충분히 전달되어 왔습니다. 떡볶이가 나왔을 때 정말 놀랐습니다. 단순한 간식 정도로 생각했는데 떡과 어묵, 야채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맛이 정말 훌륭했습니다. 매콤하면서도 달콤한 맛이 일품이었고 무엇보다 할머니의 정성이 느껴지는 맛이었습니다. 우리가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시고 할머니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얼굴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할머니께서 가격이 너무 저렴하다며 미안해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같은 외국인 손님들에게는 더 비싸게 받아도 될 텐데 현지인들과 똑같은 가격을 받으시면서도 오히려 미안해하시는 모습에 감동했습니다. 다른 나라였다면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바가지를 씌우는 경우가 많은데 말이지요. 더욱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우리 중 한 친구가 실수로 지갑을 가게에 두고 나간 것을 30분 후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급하게 다시 가게로 돌아갔는데 할머니께서 지갑을 소중히 보관하고 계시다가 우리를 보시자마자 환한 미소를 지으시며 건네주셨습니다. 지갑 안에 현금과 카드가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할머니께서는 당연한 일이라는 듯이 손을 흔드시며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국 여행을 잘 마치고 무사히 집에 돌아가길 바란다는 마음을 몸짓으로 표현해 주셨습니다. 이런 따뜻한 마음씨를 가진 분을 만나게 된 것이 정말 큰 행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작별 인사를 나누며 가게를 나오는데 할머니께서 뒤쫓아 나오시더니 작은 사탕 몇 개를 우리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비행기에서 먹으라고 하시면서 말이지요. 그 작은 사탕이 얼마나 소중하게 느껴지던지 지금도 그때의 감동을 잊을 수 없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우리는 모두 조용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한국에서 경험한 모든 것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을 무시하고 불만만 가득했던 우리였는데 이제는 정말 떠나기 싫을 정도로 이 나라가 좋아졌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만난 떡볶이 할머니의 모습은 한국이라는 나라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의 발전된 기술이나 깨끗한 도시, 효율적인 시스템도 물론 인상적이었지만 무엇보다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씨가 가장 큰 감동이었습니다. 서로 믿고 배려하며 살아가는 사회, 외국인에게도 진심으로 친절을 베푸는 문화, 이런 것들이야말로 한국의 진정한 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작은 떡볶이 가게에서의 경험은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교훈을 주었습니다. 진정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넉넉한 사람이고 진정한 선진국은 건물이 높은 나라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 따뜻한 나라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이 소중한 가치들을 대만으로 돌아가서도 잊지 않고 실천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해서 출국 수속을 밟으면서 우리 178명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일주일 전 이곳에 도착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심정이었거든요. 그때는 빨리 시간이 지나서 대만으로 돌아가고 싶었는데 이제는 한국을 떠나는 것이 너무 아쉬웠습니다. 공항 면세점을 둘러보면서도 단순한 쇼핑이 아니라 한국의 좋은 제품들을 가족들에게 선물하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한국의 전통차, 한국의 질 좋은 생필품들, 한국을 대표하는 먹거리 등등과 함께 한글로 된 책도 구입했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한글을 중국 문자의 모방품 정도로 생각했는데 이제는 정말 아름답고 과학적인 문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탑승구에서 기다리면서 친구들과 나눈 대화는 모두 한국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다들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고 했고 대학교는 한국으로 유학을 오고 싶다고 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과학기술 분야나 문화 콘텐츠 산업에 관심을 갖게 된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변화는 일주일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면서 스튜어디스 분들께 인사를 드렸는데 그분들도 우리가 한국 여행을 어떻게 마쳤는지 관심을 갖고 물어봐 주셨습니다. 정말 좋았다고 대답하니 자신들도 기뻐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따뜻한 관심까지도 한국 사람들의 특징인 것 같았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담아두려고 했습니다. 한강과 다리들, 질서정연한 도시 풍경, 그리고 멀리 보이는 산들까지 모든 것이 조화롭고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일주일 전에는 보이지 않던 아름다움이 이제는 눈에 들어왔습니다. 기내에서 친구들과 함께 이번 여행의 의미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그리고 직접 경험해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또한 진정한 부와 발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새로운 기준을 갖게 되었습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한국에서 배웠습니다. 서로 믿고 배려하며 살아가는 사회가 얼마나 소중한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대만도 경제적으로는 발전했지만 아직 부족한 부분들이 많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 한국어를 열심히 배워서 한국 친구들과 더 깊이 있는 소통을 하고 싶었습니다. 또한 한국의 우수한 교육 제도와 문화를 대만에도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자신부터 한국에서 배운 배려와 신뢰의 정신을 실천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대만에 도착해서 부모님들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한 말은 감사의 인사였습니다. 처음에는 반대하셨지만 결국 이런 좋은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고마웠거든요. 부모님들도 우리의 달라진 모습을 보시고 놀라워하셨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은 한국에서 찍은 사진들을 정리하면서 일기를 쓰는 것이었습니다. 하루하루의 경험들을 자세히 기록해 두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한국을 방문했을 때 이 기록들을 보면서 추억을 되새기고 싶었습니다. 이번 한국 수학여행은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졌고 앞으로 살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도 명확한 목표를 갖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편견 없이 다른 문화를 이해하려는 열린 마음을 갖게 된 것이 가장 큰 수확이었습니다. 178명 모두가 한국을 사랑하게 되었고 언젠가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며 이번 여행을 마무리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소중한 가치들을 평생 간직하면서 우리도 한국과 대만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하겠다는 다짐으로 새로운 시작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편견을 버리고 한국을 사랑하게 된 대만 학생들 스토리 어떠셨나요? 사연의 주인공에게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감동정거장에서 사연 전해드렸습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